네, 새롭게 시작될 이재명 정부, 국민 통합과 협치, 경제와 외교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우리 김병호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번 대선 결과 그리고 1등과 2등의 득표율 차이, 거기서 나타난 민심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잠정으로 나온 최종 투표율이 79.4%. 예. 이것은 1997년에 그 대선 이후 28년 만에 이제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계엄과 어떤 탄핵 전국에서 국민이 이걸 갖다가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이제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의 어떤 득표율 차이를 보면 한 8% 조금 넘었는데 예, 그렇죠. 이것은 이제 막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제 10% 안쪽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거 이제 그대로 이제 따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라든지 유시민 작가의 어떤 발언 때문에 김 후보가 득표에 약간 좀 더 호재를 맞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이재명 당선자, 이재명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예. 20대, 50대 연령 모든 50대까지 연령에서 이제 앞섰고 맞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부산, 영남까지 뭐 좀 고른 득표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득표율이 49.42%, 거의 이제 과반에 가까웠던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어떤 정당성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국회와 정부의 어떤 모든 권력을 갖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유권자들은 그것보다는 계엄과 탄핵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어떤 계엄으로 빚어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것이 더 중요했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교수님, 투표율이 1997년 제15대 대선이 80.7%가 나왔는데 이 이후에 최고치인 79.4%가 나왔습니다. 네. 28년 만에 지금 최고치인데 이 높은 투표율의 이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요, 투표율이 높은 것은 사실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이번 대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1, 2와 2가 상당한 차이가 났어요. 이럴 네. 경우에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2위와 3위를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해봐도 뭐 크게 바뀔 수 없네 하고 투표율이 떨어지는 게 상례인데, 근데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헌정 질서를 우리 주권자들이 내 한 표를 행사를 해서 무너진 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뭐랄까요, 주권자들의 참여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발동이 된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내란 극복이라는 그 사명을 제일 먼저 1호 공약을 내세웠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압도적인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당선되는 큰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후에 자택 앞에서 짧은 입장을 밝힌 후에 여의도 행사장에 들어와서 지지자들에게 공식 연설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보고 오시죠.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공존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진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한마디로 준비된 대통령 다운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본인이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내란 극복, 두 번째는 경제 민생 회복,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네 번째는 이거 평화롭고 공존하는 한반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혐오 편견 없이 어우러지는 공동체라는 이 다섯 가지 과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거의 적석연설에 가까운 것인데 이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아마 이 자신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착착착 국정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마스터 플랜을 딱 갖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안심이 된다. 뭐 좀 안정감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그야말로 뭐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번에 2등을 차지했습니다. 약 이재명 대통령과는 8%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였는데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병호 위원님. 자, 국민의힘은 정말 글쎄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정말 그 내부 분위기는 참 좋지 않습니다. 당권 경쟁 그 이야기도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8%좀 넘게 이제 패배를 했지만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 대통령이 탄핵된 그 정권의 어떤 정당에서 격차율이 그나마 좀 10% 안팎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나름 또 국민의힘에는 조금 긍정적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선거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 득표율이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예, 그렇죠. 나름 이제 선전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제 정권에 어차피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당권 경쟁은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유세 과정이나 이제 선거 과정을 치르면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떤 그 불협화음과 예. 당내 투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단일화 문제도 있었고. 네, 단일화 문제도 있었고 하나의 어떤 그 응축되는 그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결국에는 이 대선의 패배에 대한 어떤 책임 논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생각들이 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그 심한 어떤 좀 그 논의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어수선한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차 교수님 이번에는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번에 목표로 삼았던 두 자릿수 득표율에는 네. 실패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좀 상황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좀 일단 하십니까? 보수의 그러니까 저희 시드머니가 되겠다. 시드머니를 좀 달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연설에서 유시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목표했던 두 자릿수까지는 못 갔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국면에서 완주를 해냈다. 그것도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일화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선명한 노선을 유지하면서 완주를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는 뭐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 막판에 터져나왔던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와 관련된 혐오성 발언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차충수가 됐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욕심이 가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유불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탐대실의 그러한 이 지금 그 전략 미스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이준석 후보가 정치에 있어서 상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러한 이 유권자의 따가운 심판의 결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성공의 그 가능성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쉬운 대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잘 복귀를 해서 잘 수습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국 이준석 후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TV 토론회에서의 이준석 그 대선 후보의 발언이 좀 자충수가 됐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정말 빨간 불이 켜졌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유세 현장에서도 그랬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서도 우리 추경도 30조 원 언급을 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가장 최우선으로 착수를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싱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만약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할 것입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작년부터 난리를 쳤는데도 추고도 안 하더라고. 끝까지 반대하더니 선거 막바지 되니까 갑자기 추경 30조 하자고 공약했어요. 30조 한다니까 곧 기본으로 하고 반대 안 하겠죠. 그래도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정말 당장 말라 비틀어져 죽는 이 골목 서민경제에 돈이 좀 돌게 숨통이 좀 트이게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과거 발언을 좀 함께 들어봤는데 차 네. 교수님께서는 이 발언 포함해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좀 잘 해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본인이 많은 자신감을 지금 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지금 뭐 이 당장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비상 경제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든다고 하니까 예. 아마 상당히 뭐 이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국정 과제 1호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했듯이 바로 30조 원 이상의 아마 추경을 바로 실시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 추경이 바로 실시된다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명표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동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가 이 본질적으로 한 역할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경기를 과열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경기 침체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경기 침체의 부양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민생 경기, 특히 내수 경기가 이렇게 죽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재정을 풀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민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마 분명히 이 추경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 야당이 반대할 수 있지 않느냐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다행스럽게도 앞서 잠깐 유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선거 막판에 김문수 후보도 내가 집권하면 바로 30조 추경을 하겠다고 했던 만큼 이 30조 추경 문제는 여야 간 원만한 합의 속에서 빨리 지금 이 예산이 꾸려지고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30조 추경 원만하게 합의가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합의가 돼야만 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주의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90일간의 이 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새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부문의 이제 해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그 4월에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국가별 관세를 갖다 발표했을 때 한국은 이제 10%의 기본 관세에다가 15% 이제 그 상호 관세 해가지고 25%를 갖다가 이제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7월 8일까지 그 중에서 그 기본 관세 10%를 제외한 15%에 대해서는 다음 달 8일까지 관세 유예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전까지는 이제 한미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무역 협상을 갖다가 도출해 내기로 일명 우리가 7월 그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도출해 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은 그 후보 시절에 이것이 어떤 7월이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협상을 갖다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고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야 될 이제 상황에 처했거든요.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이런 협상을 사인을 하고 협상을 주도해갈 이제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라든지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경우 이제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하고 곧 조만간에 이제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안에라도 전화 통화를 할 것인데 제 나름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7월 8일에 못 박지 말고 우리 상황이 지금 그 내각 인선도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또 트럼프나 미국 정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리의 어떤 그 허점을 이용해서 또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지만은 그런 점도 한번 우리가 좀 유예를 갖다 한 번 더 요청해 볼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협상의 틀은 미국이 우리와의 어떤 산업 협력을 갖다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원전이라든지 조선 같은 데서 우리의 어떤 강점을 가진 데서 그걸 갖다가 어떤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 그런 건 이제 기본이 되겠고요. 그 무역 흑자가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지만은 무역 흑자 이면에는 우리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용 창출을 했다는 점을 또 과시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점을 갖다 협상의 어떤 툴로 삼아서 우리가 좀 전개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교수님, 새 정부 예. 들어서 이제 미국이 주한미군 이전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또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외교적 대응 방향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발 경제적인 파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주한미군 감축뿐만 아니라 방위미 분담금 네. 정액 그리고 또 국방비 정액까지 이것은 미국발 안보 삼각 파도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이 바로 주한미군 지금 이 감축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을 때 미국 국방부가 부인을 했다가 다시 또 말을 바꿨어요. 배제하지 않는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선의만은 아니다. 미국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필요성과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이 거기 대응하겠다고 했던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그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